지난 회에는 오고타이 칸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초르마간이라는 장군을 서방으로 파견을 하죠. 여기서 서방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슬람 세계 이쪽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호라즘의 왕자였던 잘라루틴이 권토 중래해서 이 지역의 일대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죠. 그 지역이 대략 현재의 이란 서부, 그리고 아제르바이젠, 아르메니아,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다가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잘라루틴을 기습을 해서 이 잘라루틴을 패망시키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권역은 이제 동으로는 장강의 이북 지방을 장악한 이런 상황이고, 서로는 이란 서부, 그리고 이란 서부에서 북부로 올라가면은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카프카스 산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카프카스 산맥 일대까지 세력권이 미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지역 정도까지 점유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이야기에 대한 요약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하고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몽골 제국 최고의 명장인 수부타이가 칭기스칸의 손자이자 주치의 아들인 바투와 함께 서방 원정을 나가게 되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서방 원정을 나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몽골 제국 중앙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잘라루틴을 몰아내고 이란 정복 사업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유입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국이 전쟁에서 얻은 성과에 비해서 충분히 부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이유로 첫 번째는 공급에 비해서 씀씀이가 너무 해펐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거듭된 전쟁으로 군비를 너무 많이 소진을 했어요. 전쟁 자체가 사실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전쟁 자체가 국가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원을 소진하는 그런 소모가 큰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기를 만드는 데도 돈이 들 거고, 그 수많은 노동력을 전쟁이라는 곳에 투여하는 그 손실도 있을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노동력이, 그 인력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은 고대 내지는 중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 소실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의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번외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몽골군은 전체 군조직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자칫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몽골군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 자체로 인한 군비의 소진이 컸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말씀드렸던 몽골 제국의 수도인 카라코룸이 도시 건설 그리고 운용 비용에서 굉장히 밑빠진 독이었다. 그런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카라코룸이란 도시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중국과의 통로에 고비 사막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으로부터 물자가 원활하게 들어오기도 힘들었고, 그럼에도 오고타이 칸 스스로의 씀씀이가 크기도 했고, 도시를 최초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각종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도시에 들어오는 상인들한테 과도하게 인심을 많이 베풀어서 물건값을 높게 쳐줬기 때문에 이런 점도 도시 재정의 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몽골 제국 전체에 씀씀이가 너무 해펐다, 이런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로 동서의 넓은 권역을 제압한 거에 비해서는 그 제압한 지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었어요. 일단 서쪽을 보게 되면은 칭기스칸이 호라즘을 침공했을 때 사실은 호라즘 전토가 거의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라루틴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시 페르시아 지역을 침공함으로써 더 넓은 권역이 다시 황폐화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지역으로부터 어떤 생산력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몽골 제국의 판도를 넓히면서 인근 소국들이 몽골 제국한테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 자잘한 소득들이 전부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금나라 정벌을 한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금나라를 정복하고 화북 지방을 손에 얻었지만 그 지역도 일단은 회복 단계였고, 그래서 거기서 걷어들인 돈 같은 경우는 그 화북 지방 땅에 재건에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재건을 해야 되는 몽골 제국의 권역이니까요. 그 돈을 굳이 카라코름으로 올려보낸다고 해도 고비 사막이라는 장애물로 인해서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화북지방의 재건에 사용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국들로부터 조공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유럽이나 이슬람에서 온 상인들을 우대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유통 마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슬람 상인들이 몽골군이 제압한 지역에 오게 되면은 그들한테 유통권이나 상업 점유권 같은 거를 떼어주고,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데 대한 자리세나 성의 표시 같은 걸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소득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제국 전체의 재정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유목제국의 지속적인 악순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유목제국의 칸들이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다시 전쟁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폐허가 된 호라즘 땅을 치면서 별로 소득이 없는 전쟁을 했다면은 이제는 진짜 얻을 것이 많은 물산이 풍부한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오고타이 칸은 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과거 자신을 추대했던 몽골 제국의 대회의인 쿠릴타이를 열려고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오늘날 같은 경우야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나와 있고 어느 나라가 강성하고 부유한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의 배경인 13세기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겠죠. 이런 한계나 제약을 가지고 어떤 곳을 침공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는 쿠릴타이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각색한 이 쿠릴타이를 상황극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된 전쟁에 몽골군의 재정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비록 중국 화북지방의 경제력이 점차 성장하고 있었고 폐허가 되었던 호라즘 전토도 고통스럽게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몽골 제국은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악순환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테지만 결국 해결책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문제는 어느 곳을 공격하느냐였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몽골 제국의 대회의 쿠릴타이가 소집되었다. 오고타이 칸이요, 모두들 왔으니 회의를 시작하겠소. 술에서 안 깨는구만. 다들 알다시피 이번 회의는 우리 푸르니리의 발톱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회의요. 모두들 신중하게 판단하여 발언하기를 바라오. 수부타이 장군, 역전의 용장인 그대가 먼저 발언하는 게 어떻소? 수부타이, 모든 왕자님들의 의견을 다 들은 뒤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발언권은 오고타이 칸의 아들인 나에게 있겠군. 저는 인더스강을 건너 남으로 진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찰라루틴으로 숨겨주었던 델리 술탄국을 박살내고 남으로 진출하여 힌두 왕조까지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석의 관리자인 저 같아의 아들 바이다르가 아닙니다. 구육구님, 인더스강을 건너는 것은 너무 무모합니다. 그것은 왜지? 제가 아는 바로는 인더스강을 건너 남으로 내려갈수록 열대지방이 펼쳐집니다. 우리 몽골군은 주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취약하므로 진군할수록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인더스강 너머의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델리 술탄국하고는 잘라루틴의 건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라도 있지요. 하지만 남쪽의 힌두 왕조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치의 아들 저 바투도 바이다르의 말에 동의합니다. 주치 형님의 아들이 차가타이 형님의 아들의 말에 동의하다니 살다 보니 참 별일도 다 있군. 하지만 그만큼 인더스강을 건넌다는 게 무모하다는 얘기도 되겠군. 나의 아들 구유쿠, 네 의견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해라. 에잉, 주치와 차가타이 아들놈들 장착 한이 될 이몸한테 항변이라니. 말 나온 김에 이 바이다르가 아래입니다. 현재 서부로 진출한 조르마간 사령관이 페르시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바그다드와 다마스쿠스로 진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다르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 그러면 주치 형님의 아들 바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조르마간 사령관으로 하여금 페르시아를 든든히 지키게 하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쪽이라면 과거 수부타이 장군과 제베 장군이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를 통해서 서방을 정벌했던 일을 말하는 것인가? 가니시여, 이 늙은이는 서방을 정벌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위대하신 칭기스칸의 명령으로 서방을 정찰했을 뿐입니다. 우습군요. 이 바투가 듣기로는 정찰 업무라고 하셔도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투님, 이 말은 새겨들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찰 업무에 걸맞지 않게 필요 이상으로 적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당한 위기를 맞기도 했지요. 하지만 제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부타이 바투르, 이 바이다르가 아래입니다. 두 번째 기회라 말씀하신 것은 장군도 서방 원정을 원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이 늙은이가 속을 보이고 말았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서방으로 향한다면 어째서 서남쪽의 바그다드가 아니고 서북 쪽으로 향한다는 것이오. 게다가 장군 정도나 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만만치가 않은 일일 텐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언급하기로 하지요. 첫째, 우리는 잘라루틴을 치고 시아파 무슬림을 제압하였습니다. 우리가 차지한 땅은 황폐하고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시아파 무슬림의 반대파인 수니파 무슬림의 세력을 공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잠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기에 굳이 적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둘째, 제가 과거에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전략적인 실패에 국한된 것입니다. 바투 아래입니다. 수부타이 바투르께서 전략적인 실패라고 하시는 건 정찰의 업무를 띠고 가셨는데 전면전을 하게 된 것, 그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수부타이 부끄럽지만 전투에서는 적을 검은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수부타이 비록 예순의 나이이지만 그들을 다시 만난다면 절대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역시 장군은 호기롭군. 그런데 짐이 1순위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는 곳은 좀 다르네. 알 것 같군요. 혹시 송나라입니까? 그렇다네. 그들은 작년에 오만하게도 북으로 올라와서 개봉과 낙양을 점령했지. 물론 곧바로 제 앞에서 쫓아내긴 했지만 말이야. 오고타이 칸의 위광에 손상을 입힌 그 자들을 용서할 수 없긴 합니다. 그들은 언제고 반드시 제압하셔야 할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네도 나와 함께 송나라를 정벌하는 것이 어떤가? 고마우신 말씀입니다만 이 수부타이는 송나라 정벌도 중요하지만 역시 서방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우리 제국의 서북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배 장군과 떠난 지난 원정에서 베니스라는 곳의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펼쳐 보인 물산은 일찍이 본바 없는 진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실체가 백이라에 드러난 중국과 이슬람보다는 제국의 서북방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 제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오고타이 칸은 한동안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러다가 말문을 떼고 단호히 선포했다. 역시 짐은 몽골 제국을 능멸한 송을 정벌할 것이다. 허나 서방 원정도 동시에 전개하도록 하겠다. 대칸, 이 늙은이의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그리고 그 좀처럼 깨지 않는 그 술도 깨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을 깨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장군에게 10만 이상의 대군과 우리 제국의 후예들을 맡기겠소. 우리 제국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장군의 전략 전술을 시달해 주시오. 서방의 지배자 바투, 자네를 종대장으로 하겠네. 가니시여, 이 바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부타이, 총대장 바투님을 보좌하여 서방 원정을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이처럼 수부타이와 바투의 서방 원정과 오고타이 칸의 송나라 원정이 동시에 전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제가 앞서 상황극으로 묘사한 쿠릴타이에서는 크게 4가지 안이 논의됐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각각의 안을 제안한 사람은 제가 각색을 한 거고요. 물론 수부타이 같은 경우는 서방 원정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슬람 세계를 친 김에 좀 더 서쪽으로 나아가서 바그다드까지 공격하는 게 어떻냐, 이런 안이었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잘라루틴이 인더스강을 건너서 델리 술탄국으로 도망쳤잖아요. 인도 대륙으로 들어가서 이 델리 술탄국을 공격하는 게 어떻냐, 이런 두 번째 안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서방 원정, 그러니까 크케와 카스피의 서쪽으로 나아가서 그 서방에 있는 미지의 세계를 공략하는 게 어떻냐, 이런 안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고타이 칸이 주창했던 송나라 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장 정당성이 있었던 침공은 송나라 침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국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상황극에서 묘사한 대로 송나라가 화북지방으로 넘어와서 개봉이나 낙양 이런 곳을 침공을 했었거든요. 제국 입장에서는 자기네의 존립을 군사적으로 침범하는 적을 제1순위의 척결 대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몽골 제국의 칸 입장에서는 이 송나라를 반드시 응징해야 자기의 권위가 바로 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타이 칸 같은 경우는 송나라 원정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수부타이 장군 같은 경우는 서방,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땅을 정벌할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후세 역사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 유럽 땅의 경제력보다 이 시기에는 동방의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더 우월했던 이런 시기였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몽골군이 이런 정보들을 완전히 뚜렷하게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제가 상황극에서 묘사한 것처럼 수부타이 같은 경우는 제배와 함께 벌였던 1차 동유럽 원정에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베니스 상인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케이스를 서방의 경제력 전체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니스 상인 같은 경우는 유럽 세계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까지 가장 부유한 상인 계층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서방의 경제력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은 오고타이 칸으로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송나라 원정을 가게 되고, 그리고 서방 원정은 주치의 아들 바투를 총대장으로, 그리고 수부타이를 참모로 해서 결행되게 됩니다. 이 서방 원정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불질러님께서 수부타이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제가 수부타이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이 수부타이의 이야기는 따로 번외편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수부타이가 몽골군의 장군으로서 어떻게 역량을 쌓게 됐는지 이 부분이랑 제베와 함께 처음 떠났던 서방 원정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번외편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수부타이와 바투가 2차로 떠나는 서방 원정에 대해서는 본편에서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외편과 본편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 텐데, 수부타이와 제베가 떠난 1차 원정의 영향이 2차 원정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고려와 송나라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몽골이 서방 원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송나라를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로도 군사를 파견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먼저 송나라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서방 원정이 시작된 거랑 거의 동시에 몽골군은 세 갈래로 송나라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제1군은 삼국지에서 유비의 본거지였던 사천지방, 이 지방을 쳐서 송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제2군은 삼국지의 형주 북부, 거기에 있는 양양을 점유를 하게 됩니다. 3군은 양자강을 따라서 진군을 하면서 이 양안에 있는 지역들을 점유를 하려고 하지만 이 전과는 좀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확실히 몽골군이 이 수운을 이용해서 전투를 하는 거에는 좀 미숙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 전투 자체가 좀 교착 상태에 빠져서 1239년에는 양양을 이 송나라가 다시 탈환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송나라의 전쟁은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묘사를 하지 않겠고요. 향후에 송나라와 몽골은 45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이 전쟁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몽골군이 서방 원정을 떠나고 또 송나라 원정을 시작한 1235년에 고려로도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테지만 일단 이 당시 고려의 상황을 좀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고려의 왕은 고종이었는데 이때가 무신 집권기이기 때문에 최충원의 후계자인 최후가 집권하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사실 1235년에 몽골군의 침입을 받게 되지만 처음 몽골의 침입을 받았던 거는 1231년에 오고타이가 파견한 살리타이의 침공이었죠. 이때 당시에 북방의 요새들은 굉장히 잘 버텨요. 대표적으로 귀수성 같은 성은 굉장히 잘 버티는데, 과거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이 함락되지 않은 요새를 무시하고 수도 쪽으로 직공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몽골군은 이 거란의 사례와 비슷하게 수도를 바로 직격하는 그런 작전을 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가 포위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려 조정에서는 몽골하고 강화를 맺게 됩니다. 몽골은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이 다류가치를 파견하고 떠났는데 1년 뒤인 1232년 7월에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이 다류가치는 살해가 됩니다. 이 1232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징벌을 하려고 한 게 1235년에 오고타이 칸이 고려에 군사를 파견한 이 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파견된 장군이 당홀태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4년 동안 고려의 전토를 휩쓸면서 고려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히게 됩니다. 몽골이 육지에서 엄청난 화를 입히는 동안 강화도에서는 아무래도 본토의 피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38년에 몽골의 강화를 제의해서 몽골은 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1239년 봄에 철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고타이 칸에 대해 고려와 송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몽골에 대해서 저항적이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또 몽골군과의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지만은 않았다 뭐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제가 몽골군과의 전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몽골군과의 전쟁에서 우리 문화재가 많이 소실이 됐다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중에서도 특히 고려에서 숭상했던 불교 문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황룡사 그축 목탑이 이때 불에 타서 소실되게 됩니다. 제가 재작년 겨울쯤인가 친구랑 경주에 놀러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2개의 황룡사 구축 목탑을 봤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사라진 목탑인데 일단 시내에서는 중도타워라는 게 있는데 이 중도타워가 황룡사 구축 목탑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세워진 그런 건물입니다. 시내에서 이 구축 목탑을 확인하고 황룡사 구축 목탑이 아직 서있네 좀 친구랑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경주 황룡사 역사문화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모형으로 구축 목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근처가 황룡사지라서 여기서 발굴을 통해서 또 복원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주에 가셨을 때 이 두 장소를 좀 찾아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몽골의 침입이 또 다른 문화재와 또 관련이 있는데 바로 제조대장경입니다. 제조대장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하죠. 근데 사실 이 팔만대장경은 고려에서 이미 이전에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고려 현종 때 만들기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한 초판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처음에 만들었던 대장경이 1232년에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불타버리게 됩니다. 이걸 처음에 만들었다고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하고 1235년에 몽골의 침입을 다시 받았을 때 만들기 시작한 이 대장경을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든 대장경이란 얘기죠. 간혹가다 이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외적을 막겠다 이런 얘기가 너무 무지의소산인 걸로만 묘사되는 그런 입장들이 있어서 당대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그게 반드시 그렇게 폄하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중세에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봐도 당대에 무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모습들을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바보 같은 것들로 이렇게 치부를 하다 보면은 역사적인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사람은 어떤 미지의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쪽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기제가 있잖아요. 그런 기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게 이 중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딘가에서 뭔가를 찾아보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이 있지만 중세에는 그렇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믿어왔던 것에 더욱더 강력하게 집착하고 자기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기이한 노력의 산물 중에 하나가 이 팔만대장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팔만대장경에 들어간 노력을 보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중하게 제조에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옛사람들의 생각이나 숨결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다음의 낭독으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고려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장, 그것을 해설하고 내용을 보완한 논장, 수행자의 계율을 담은 율장 등 불교와 관련된 경전을 모두 모은 게 대장경이다. 대장경에는 편찬 당시까지 전래된 모든 경전이 포함되어 있다. 고려는 세계에 유일하게 한 왕조에서 2번이나 대장경을 만들었다. 고려사 24권 고종 38년 9월조의 기록. 국왕 고종이 도성 서문박 대장경 판당에 행차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분양했다. 현종 때 만든 판본이 임진년
그러니까 1232년 몽골 침입으로 불타버렸으므로 왕이 군신들과 함께 다시 발원하여 도감을 세워 16년 만에 마쳤다. 1236년 시작된 두 번째 대장경 판각 작업이 16년 만에 완성되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완성된 경판 숫자가 8만여 개라 흔히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른다. 고려 때 두 번째로 만든 대장경이라서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후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제조 대장경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장경이다. 세계 최초의 대장경은 983년에 완성된 송나라 대장경이지만 1127년 금나라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졌다. 고려는 991년 송나라에서 이 대장경을 입수했다. 1011년 거란의 침입을 받자 고려는 송나라 대장경을 토대로 대장경 판각 작업에 착수한다. 고려의 문장가 이규보는 1237년 고종의 명을 받아 작성한 대장각판 군신기고문에서 현종 때의 대장경 판각 작업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동국 이상국집 25권 대장경 판각 군신기고문. 기고문의 기록. 옛날 현종 2년에 거란주 그러니까 거란 국왕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고려를 침략하자 국왕은 남쪽으로 피난했는데 거란군은 오히려 송악성에 주둔한 뒤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하여 대장경을 판각하여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거란 군사는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한편 거란에서도 1034년에 대장경 작업을 독자적으로 시작해 1054년 완성하게 되었다. 그 10년 뒤인 1063년 고려에서 이를 입수한다. 그리고 현종 때 착수한 대장경을 보완하여 1087년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초조 대장경이다. 오늘날의 보편적인 사상과 지식체계가 민주주의 이념이라면 당시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사상과 지식체계는 유교와 불교였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이념의 어젠다를 선정하고 주도한 적이 있었던가? 반면 대장경 판각은 고려가 당시의 불교 지식과 사상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하여 동아시아에서 사상과 지식체계를 주도했다는 생생한 증거물이다. 대장경을 단순히 불교 유산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제한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대장경 판각 작업의 성공을 서원하는 이규보의 기도는 계속된다. 동국 이상국집 25권 대장경 판각 군신기고문 중에서 현종 때나 지금이나 대장경은 한 가지고 그것을 새긴 일도 한 가지고 군신이 함께 하늘에 서원한 것도 또한 한 가지인데 어찌 그때만 거란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달달 그러니까 몽골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지성으로 서원하는 것이 그때에 비해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원하건대 제불성현 33천은 간곡하게 비는 것을 헤아려 신통한 힘을 빌려주어 완악한 오랑캐가 발길을 거두고 멀리 도망하여 다시는 우리 국토를 밟는 일이 없게 하소서. 1232년 몽골 침략으로 불타 없어진 대장경을 다시 만들 당시 모든 군신의 비장한 뜻이 잘 드러나 있다. 초조대장경은 70여 년 만에 완성됐는데 제조대장경은 16년 만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제조대장경에 표시된 작성연대를 검토하면 실제로 1237년 제조가 시작되었고 1248년에 완성되었다. 알려진 것보다 더 짧은 기간인 11년 만에 완성된 것이다. 제조대장경 판각 도중 몽골군과 두 번째 전쟁이 더 있었다. 전쟁 중인 3년간 전체의 16%만 판각되었다. 대부분은 전쟁이 없던 7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각되었다. 특히 1243년 지방에 분사 대장도감이 설치되어 중앙과 지방에서 동시에 판각이 이루어지면서 대장경 판각 속도가 빨라졌다. 전쟁이 없던 1243년에서 1246년의 4년 동안 전체의 약 62%가 완성되었다.
제조대장경에 새겨진 글자 수는 약 5,200만 자다. 500년 역사가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의 글자 수가 5,600만 자인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 숭령공이 하루 평균 40자를 새길 경우 5,200만 자를 새기는데 연인원 약 130만 명이 필요하다. 16년의 작업을 전제로 하면은 하루 평균 300명에서 1000명 이상이 동원된 셈이다. 경판 하나를 만드는데 원목은 1만에서 1만 5천 그루가 필요하다.